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제 주위 또래들을 보면 반은 결혼했고 반은 미혼이고 그래요. 결혼한 친구 중에는 아이 낳아 키우느라 정신없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 5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혼 친구들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도 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애들도 있죠. 저는 어떻냐고요? 아직은 미혼에 속하는데 더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에 파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낫죠. 그런데 후유증이랄까요? 그 찜찜함이 생각보다 오래 가긴 하네요. 너 여기서 스탑인 거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했다간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집 노예될 뻔한 거라니까. 진짜 조상이 도운 줄 알아라. 조상은 무슨 조상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친가에만 조상 있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다면서 그분들은 네 조상 아니야? 우리 외갓집 기독교라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던 안 지내던 어쨌거나 그딴 집구석이랑 안 엮이게 조상님 덕인 줄 알라고. 조상님 덕이라. 사실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외할머니도 저 7살에 돌아가셔서 외조부모님이 막 그립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저 잘 되라고 힘써 주신 걸까요? 결혼할 뻔했던 그러나 이제는 완전 남남이 돼버린 그 사람과는 참 묘하게 만났습니다. 오빠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가 태블릿 사달라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중고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게 태블릿을 팔았던 판매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직거래로 깔끔하게 거래를 끝났는데 그 후에도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면서 대시를 해왔죠. 사실 저도 첫 인상부터 호감이 갔었고 무엇보다 중고거래 매너가 참 좋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직장도 좋았어요. 유명한 건설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태블릿 말이야. 사실 먼저 사겠다고 입금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환불해 달라더라고. 그 덕에 자기 만나게 된 거야. 그때 그 사람한테 팔았으면 우리 영영 못 만났겠지?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 사람 말대로 저도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이 아닌 악연이었지만요. 20대에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30대에 연애를 시작하니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의 자취하는 남자들과는 다르게 번듯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자동차도 꽤 괜찮은 걸 갖고 있었어요. 또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 번은 주식으로 연봉보다 더 많이 벌었던 적도 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점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추석 연휴였고 고향에 다녀온 그 사람이 불현듯 집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차에서 과일 박스를 여러 개 꺼내주더라고요. 이거 이 집에 갖다 드려. 뭐하러 이런 거 사와. 과일값 비싼데.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갖다 드려. 먹고 더 필요하면 또 줄게. 그리고 나 지금 대학 동기들 만나러 가는데 자기도 같이 가자. 그 사람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죄다 비싼 과일들이던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면 대체 어디서 난 걸까? 그 궁금증은 그 사람 친구를 만나 해결이 되었죠. 이 시골집엔 갔다 온 거야? 제대로 효도하고 왔냐? 따로 효도할 게 뭐 있냐? 아픈 데 없이 무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하긴 네가 무슨 걱정 있겠냐? 죽어라 돈 벌 걱정도 없고 그저 몸뚱이 하나 건사 잘하면 되지. 너는 대학 다닐 때도 알바 한 번 안 했잖아. 꼬박꼬박 시골에서 돈 붙여줘서. 야,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부럽긴 뭐가 부러워.
너야말로 니네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사업 물려받겠다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눈치 보고 사는 줄 알아? 빌딩 있고 땅 있으면 뭐하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인데. 우리 아버지는 철학이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거든. 알잖아. 나 대학 때 등록금 내가 벌어서 냈어. 좌우간 부모님이랑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고라니까. 뭐니 뭐니 해도 너 같은 시골 분홍집 자식이 최고야. 분홍집 자식,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분홍집 외아들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 와서 내내 집에서 학비 받고 생활비 받아 살았답니다. 취직 기념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를 받았고 그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 한번 안 드려도 되는 그야말로 팔자 좋은 사람이었죠. 저에게 준 과일 박스가 그 사람 집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재촉 안 하셔? 야,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야 그 많은 땅 다 물려받지. 결혼이 땅 물려받으려고 하는 거냐?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지.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서 그 순간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나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구나. 집에 돌아와 부모님에게 그 사람 얘기를 하자 두 분 모두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나이에 집 있고 직장 반듯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시댁까지 잘 살면 금상첨화지. 그 사람이 준 과일들 보니까 대충 농사 짓는 집은 아닌 것 같다. 다들 최상급이야. 봐서 오래 넘기지 말고 결혼하는 걸로 하자. 아무리 그래도 일단 사람을 봐야 알지. 조만간 집에 한번 초대해. 그날 모처럼 집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명절이라고 이모가 집에 왔는데요. 뜬금없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어제 아버지 꿈 꿨어. 아버지 꿈? 내 꿈엔 한 번도 안 나오시더니 너한테는 나오셨네. 근데 되게 이상해. 옛날 이문동 살 때 우리 집 알지? 갈색 대문집.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밖에 있는 어떤 애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혼내는 거야. 공짜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그래? 왜 남의 집 애를 혼내셨대? 워낙 버럭 화를 내시길래 대체 누구한테 그러나 싶어 옥상 올라가서 살짝 봤거든. 누구였는데? 언니 딸. 애 학교 들어갔을 때 맨날 그 초록색 원피스 입고 다녔잖아. 딱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외할아버지가 저를 혼냈다니요. 저를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너 솔직히 말해봐. 뭐 나쁜 짓 한 거 없어? 나쁜 짓이라. 천사처럼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나쁜 짓을 하진 않았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그딴 소리 그만해. 그냥 개꿈이야, 개꿈. 아버지 꿈인데 무슨 개꿈이야. 얘, 곧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얘를 왜 혼내? 칭찬을 하면 모를까? 아니, 그냥 꿈이 그랬다는 거지 뭐. 근데 너 진짜 결혼해? 응. 우리 딸 아주 부잣집 남자랑 결혼할 거야. 잘 됐다. 꿈은 반대라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우리 아버지 원래 좋은 일 생기면 괜히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그랬잖아. 그치 언니? 그렇게 이모의 꿈 얘기는 마무리됐지만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엄마도 뭔가 불편했는지 이모가 가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말없이 부엌일만 하셨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외할아버지를 사진으로만 봤어요. 굉장히 키가 크시고 눈이 부리부리한 분이신데 그런 분이 실제로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셨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웃긴 거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모가 할아버지 꿈을 꾸고 로또를 샀대요. 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대박 맞는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긴 맞았다네요.
꼴랑 5,000원이요. 때문에 그때 할아버지 꿈의 의미는 그렇게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의 꿈이긴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나에게 보내는 경고랄까. 하지만 그땐 외할아버지의 의중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5,000원으로 퉁치고 흘러가 버렸던 거죠. 며칠 뒤 남친이 유명한 맛집을 예약해 놨다고 가자더군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곳이고 워낙 예약이 힘든 곳이라 엄청 좋아했죠. 이제야 말이지만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늘 크고 작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흘려가며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했거든요. 유명 맛집부터 새로 나온 과자가 있는데 편의점마다 품절이더라.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그냥 의미 없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다음날 바로 그 과자를 사다 준 적도 있어요. 이거 사느라 편의점 7군데 돌았어. 자, 먹어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었는데 티켓 예매가 피케팅 수준이어서 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란듯이 티켓을 구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예매하느라 좌석은 그닥 좋지 않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그야말로 완벽한 남친이었습니다. 친구들 연애하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모자란 구석 많은 남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 정신줄 놓고 만날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나도 그런 건가 싶어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일단 외모.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처음 중고 거래하느라 만났을 때도 그 사람 외모의 매력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직업과 재력.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모자람 하나 없었고 성격도 늘 개그감 넘치고 사려있고 무엇보다 저를 끔찍히 아꼈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남친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제게 백금 반지를 건네며 결혼하자 말하더군요. 다이아 반지를 살까 하다가 그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 다이아는 결혼 때 해줘도 되지? 그마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겠다고요. 그때 저희가 갔던 맛집은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니었고 고급 일식집도 아닌 간짜장 맛집이었는데요. 허름한 짜장면 집에서 프로포즈를 받다니 제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남자가 나한테 왔을까? 분명 좋다는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오빠, 왜 나야? 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없었어? 솔직히 연애를 많이 안 했어. 대신 선을 많이 봤지. 선? 부모님이 하도 성하셔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선 보고 다녔는데 영 별로더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집 딸이라더라. 그 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더라. 처음엔 보라는 대로 다 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결혼 상대는 내가 알아서 찾겠다고 당당히 선포했지. 그래서 찾은 게 나야? 이미 엄마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에 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선물이라도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퇴근이 늦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백화점 문 닫기 전에 가야겠다 싶어 마음이 초조했고 그러다 보니 걸음이 빨라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저를 치워버린 거예요.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생전 처음 당하는 사고라 너무 놀라서 정신줄 놓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침대였습니다. 참 웃기죠. 이럴 땐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남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다닥 달려온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의사도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게, 선물은 왜 사러 가? 그냥 몸만 가면 되지. 물어보니까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링겔 다 맞고 가자. 그 사이 한숨 더 자. 남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고 저도 모르게 또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는데 병원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까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들 왜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일단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주위를 피하더군요. 마치 제가 좀비라도 된 것처럼요. 그때 남친이 무언가를 들고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말하길,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테니 다들 걱정 마세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걸까? 순간 남친이 다가와 제 목에 밧줄을 칭칭 감더라고요. 늘 해왔던 일인 듯 아주 능숙하게요. 그리고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멈춰 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거예요. 아이, 까먹을 뻔했네. 이거 하고 가야 되는데. 가방에서 꺼낸 것은 동그란 모양의 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걸 제 얼굴에 들이대더라고요. 오빠,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괜찮아, 아픈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금방 끝날 테니까. 저는 발버둥을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계속해서 그 커다란 고리를 잡고 제 코에 쑤셔 넣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다 우연히 병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요. 세상에나, 제가 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젖소도 아닌 누런 황소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왜 그래? 많이 아파? 아파서 우는 거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남친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랬습니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소가 되는 꿈을 꾼 거죠. 꿈이긴 했지만 어찌나 생생하던지 진짜 소가 된 줄 알았거든요. 계속 울면서 몸부림치길래 내가 억지로 깨운 거야. 아니, 무슨 나쁜 꿈이라도 꾼 거야? 몸에 힘이 없어 꿈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래, 뭐 링거도 다 맞았으니 집에 가자. 천천히 일어나봐. 그 후 전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남친이 부모님께 전화드려 사정 얘기를 해서 인사드리러 가지 못한다 알려드렸고 그렇게 치료 끝난 후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후쯤 다시 원래대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번엔 진짜 남친 부모님께 찾아뵈려 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약속을 어긴 셈이 됐으니 제대로 각 잡고 인사드려야겠다 마음먹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이번엔 남친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남친 집에서 자고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계약을 짰는데요. 전날 함께 먹었던 음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애당초 굴을 못 먹고 남친은 굴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라 어쩌다 들린 식당에서 나온 굴을 그 사람 혼자 다 먹었는데 그게 제대로 탈이 나버린 거죠. 새벽부터 자다 깨 연신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파 죽을 것 같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배가 아파 허리를 펼 수가 없다며 운전도 할 수 없다기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 그렇게 그 사람을 며칠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입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증상이 너무 안 좋아 무조건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어떡하지? 시골 부모님 기다리실 텐데 이번에도 못 가네. 이따 전화 드리지 뭐. 그러게, 익힌 굴만 먹으랬잖아. 생굴을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늘 그렇게 먹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탈난 적 없었단 말이야. 나 어려서부터 감기는 몇 번 걸렸어도 배탈 한 번 안 났거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냐? 몸이 많이 약해졌나? 혹시 부모님이 이 일로 나 미워하면 어떡해? 미워하긴 왜 미워해? 일부러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여태 안 아팠는데 나 만나서 아픈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인 건 맞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 사실 이번에는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사정이 이렇게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네. 어떻게든 서둘러서 올해 안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겠다. 왜 그렇게 급히 시집 보낼 생각을 해? 뭐 대단한 집이라고. 나는 오히려 괜히 찜찜하다. 누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왜 그딴 소리를 해요? 얘 진즉에 결혼했어야 될 나이야. 아무리 귀한 딸이라지만 30 훌쩍 넘었는데 빨리빨리 보내야지. 누가 시집 안 보내고 끼고 살겠대. 굳이 서두를 게 뭐 있냐는 그 얘기야. 일이 계속 틀어져서 며칠 동안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시골집에는 남친이 잘 얘기했다지만 다음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미리 겁부터 나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엄마도 뭔가 불안하셨던지 생전 안 보던 점까지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팔자 좀 물어봐. 네 아빠 몰래 궁합 좀 보고 오게. 엄마도 참, 궁합은 무슨 궁합이야. 용한 데 있다길래 그냥 재미삼아 보러 가는 거야. 네 아빠 모르게 해. 알면 난리 난다. 재미삼아 보는 건데 용한 데는 왜 찾아가? 됐어. 엄마 종종 교회도 가잖아. 예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도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남친이 퇴원하고 한동안 저희 둘 다 엄청 몸을 사렸습니다. 먹는 거 하나하나부터 남친은 운전할 때도 늘 규정 속도 지키고 신호도 엄청 잘 지켜 운전했어요. 하지만 2번이나 그런 일이 생기니 언제 시골집에 인사하러 갈지 도무지 나를 못 잡겠더라고요. 서둘러 가긴 해야 되는데 나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회사 일 엄청 바빠지거든. 일단 그거 끝나고 내려가자. 그래 그럼 오빠가 부모님께 잘 설명드려. 하여간 일단 오빠네 집에 인사드려야 우리 집에도 인사를 드리지. 아니야 그렇게 뭐 있어. 너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지 뭐. 괜히 순서 따지면서 계속 미적될 거 없어. 일단 너희 집부터 가자. 나 아무 상관없어. 생각해보니 남친 말이 맞더라고요. 딱히 누구네 집에 먼저 가야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오라고 해. 솔직히 그놈 언제 인사 오나 한참 기다렸다. 밖에서 만나도 되고 집으로 와도 되고 편한 대로 인사해. 집으로 오라고 해. 집으로. 무조건 집으로. 결국 그 주 주말 남친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선물을 한아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아빠 드린다며 비싼 술을 사왔고 엄마 선물은 화장품이었어요. 거기에 꽃다발까지 챙겼더라고요. 꽃다발의 힘인지 엄마는 남친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남편한테도 한 번 못 받은 꽃다발을 다 받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종종 꽃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또 남친이 인사 온다고 하니 오빠네 부부까지 합세했는데요. 이분이 태블릿 파신 분이라고요? 우리 아들 요즘에도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사는데 덕분에 감사해요. 감사는요 무슨. 잘 쓰고 있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도 오빠도 올케 언니도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시종일관 매의 눈으로 남친을 살피셨죠.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모든 아빠들이 딸의 남친을 볼 때 그러긴 하잖아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네,
양파랑 마늘이랑 감자도 키우시고요. 과수원도 운영하세요. 아니, 농사일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드시겠네. 되도록 사람 쓰고 그만 손 놓으시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직접 하시겠다네요. 그나마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으셔서 쉬시긴 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밭에 직접 나가세요. 아예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 쉽게 못 놓으시지. 남친이 워낙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엄마가 차려주신 밥도 남김없이 다 먹고 오빠랑은 분위기 좋게 술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좋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친이 가고 난 뒤 엄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다. 농사꾼 집안 아들이라지만 그래도 곱게 자란 티가 나네. 회사도 괜찮고 술 매너도 좋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인물도 좋던데요? 배도 안 나오고 몸 관리도 잘한 것 같고 아버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사윗감으로 마음에 드세요? 그때 아버지가 묘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음침해 보여. 음침하기 뭐가 음침해. 당신 딸내미 뺏기는 것 같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쓸데없이 자신감 넘쳐 보이는 게 왠지 영 불안해. 하여간 당신 이유 없이 사람 의심하는 버릇 좀 고쳐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괜히 그러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더니 섭섭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렇다고 정식으로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셨기에 저희는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시골집에 전화했는데 일단 상견례부터 하시자는데? 상견례를? 나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상견례 날 보면 되지. 내가 대충 얘기 드렸는데 다 마음에 드신대. 우리 부모님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들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 싫다. 그런 법이 어딨냐.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더라고요. 남친이 무조건 괜찮다고 하니 저는 그냥 괜찮은가 보다 했죠. 또 남친 부모님은 저희가 내려가려 할 때마다 계속 일이 터진 게 찜찜하다면서 아예 당신들이 올라오는 게 낫겠다 하셨고 서울 올라간 김에 아예 상견례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답니다. 그 제안을 저희 집에서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을 잡고 드디어 남친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라길래 저도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햇빛에 그을릴 대로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사투리 팍팍 쓰고 엄청 촌스러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야말로 쓸데없는 선입견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점잖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먼저 꾸벅 인사를 드리니 언제 보나 했는데 이제야 만나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 반가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쓰다듬으셨어요.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인상이 좋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마워요. 만나게 돼서 반갑다도 아니고 고맙다니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게 들리던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농사만 지으신 분들 치고는 엄청 고우셨고요. 특히 어머니는 손이 좀 거칠긴 했지만 강남 부잣집 할머니나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우셨습니다. 두 분은 저희 부모님과도 분위기 좋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농사 지어 아들 공부시킨 분들 치고는 아들에 대한 유세도 거의 안 하시고 말투에도 기품이 있었으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부터 기싸움 장난 아닌 집도 많다던데 아무런 트러블 없이 그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입에 귀에 걸린 모습이셨어요.
날짜를 우리더러 잡으라는데 언제가 좋으려나? 식장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 많이 비싸나? 나름 있는 집 외아들인데 호텔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호들갑 떨기는. 아니, 누가 보면 딸내미 시집 못 보내 안달난 사람인 줄 알겠네.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든 시집 안 보내려고 용쓰는 사람 같네. 저 정도 혼처가 흔한지 알아? 어차피 애들은 서울에서 살 거니까 우리랑 더 가깝게 지낼 거고 이미 번듯한 아파트까지 있고 어디 그뿐이야? 철철이 농사 지은 거 올려보낼 거 아니야. 이만큼 좋은 시댁이 어딨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실 만도 하죠. 하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뭔가 탐탄치 않아 하는 표정이셨어요. 얼마 후 드디어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고 축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또 남친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 일일이 인사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알렸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로 바빠지기 전에 간단하게 지방 출장을 다녀오라더군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동안 휴가를 써야 했기에 살짝 눈치가 보여서 흔쾌히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오빠, 나 이번 목요일에 1박 2일 지방 출장 가야 돼. 지방 어디? 마침 오빠네 집 근처라서 출장 간 김에 어머님 아버님 뵙고 올 생각인데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안 그래도 엄마가 좀 아프시다길래 나도 한번 내려가려고 했거든. 말 나온 김에 같이 가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면 뭐 나도 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별일 없겠지. 무사히 시댁에 인사드리고 올 수 있겠지 하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렇게 출장 갔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드디어 시댁이란 곳에 가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길래 미리 한약도 주문해서 챙겨갔죠. 그런데요,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들었는데 집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물론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적잖은 실망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검소하신 분들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니, 편찮으시다면서요. 많이 불편하세요? 한 며칠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했더니 이렇게 아프네. 늙은이 아픈 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저 신경 쓸 거 없다. 그러게, 사람 좀 쓰라고 했잖아. 엄마가 언제까지 청춘일 줄 알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사람은 뭐 공짜로 쓰냐? 그것도 다 돈인데. 식사는 좀 드셨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나가서 식사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됐다. 귀찮다. 집에 밥 많은데 뭐하러 나가서 먹어? 예상보다 초라한 시댁을 보고 놀란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놀래게 했던 것은 어머님의 태도였어요. 상견례 때 보여주신 그 인자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처음부터 저를 그닥 반가워하지도 않으셨고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하실 뿐이었죠. 예비 며느리 왔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런 차가운 반응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드셨나? 뭐가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후 나오셔서 제 앞에 뭔가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갈아입고 나가. 해 지기 전에 해치워야지. 어머니가 제게 던져주신 것은 다름 아닌 몸빼 바지였어요. 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요. 뭘 멍하니 봐. 어서 일 시작해야지. 할 일이 산더미다, 산더미. 할 일이라뇨? 어떤 일이요, 어머님? 어떤 일은 밭일이지. 내가 새벽부터 나가 하다가 하도 어지러워서 손 놓고 그냥 왔다. 저거 제때 안 심으면 한 해 농사 다 망치는 거야. 내려온 김에 다 해놓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하시는데 대충 들어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일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공주처럼 자란 건 아니지만 생전 밭일이라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하나부터 10까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내일 오후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일을 어떻게 다 해요? 서둘러 해도 몇 날 며칠 걸릴 것 같은데. 아, 회사에 전화해. 내일 못 간다고. 솔직히 회사 일이야 전화로 보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 농사 일은 달라. 때 놓치면 안 돼. 이 몽둥이에 골병이 들더라도 그때그때 모종 심고 솎아내고 다 해야 되는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밭일하냐? 다 하면서 배우는 거지. 어차피 앞으로는 때 되면 내려와서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이참에 제대로 배우고 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남친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밭일 못할 거 남친은 알고 있을 테니 알아서 상황을 해결해 주겠지 싶었죠. 그런데 엄마도 참, 얘가 밭일을 어떻게 해. 그동안 흙도 안 밟고 살았을 텐데. 아이, 그러니까 이참에 배우라는 거야. 이게 뭐 머리 쓰는 일도 아니고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오는데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 말대로 며느리가 물려받을 일인 건 맞는데 우리 아직 식도 안 올렸어. 이제 막 결혼 날짜 잡은 게 전부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버겁다 이거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멋있는 젠틀한 남자 믿고 어딘가 따라갔다가 갑자기 남자가 돌변해 나를 위협하는 상황.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태도에 이어 남친의 말을 들으니 심장이 턱 멎는 것 같았죠. 아이, 그럼 어떡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인데 아예 아픈 애미가 하랴? 자기 어떻게 할래? 이참에 미리 일 배워볼래? 괜찮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홍집 아들이라더니 동네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자라더니 결국 그 일은 다 며느리 몫이었던 거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샘이 폭발했죠. 아이야, 너 갑자기 왜 우냐? 자기 울어? 어디 아파? 어머니도 남친도 제가 왜 우는지조차 모르더군요.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친 차로 왔기 때문에 집에 가려면 일단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택시 한 대는 있겠지 생각하며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가려고? 나 집에 가려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일하라 그래서 화났어? 아이,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돼. 나중에 결혼하고 그때부터 하면 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저 많은 밭일을? 오빠는 밭일 해봤어? 솔직히 안 해봤지. 오빠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내려와 살 거 아니잖아. 그냥 가끔씩 와서 도우면 되는 일인데. 됐어. 나 집에 갈래.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오면 소리 지를 거야. 그날 어떻게 서울 집까지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가 다 됐는데요. 엄마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아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 너 내일 온다며? 벌써 온 거야? 아빠 얼굴을 보니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신발도 벗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빠도 놀랬겠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댁 들렀다 온다더니 그쪽 집에 갔다 온 거야? 아니면 그냥 온 거야?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 이 녀석아. 정신을 가다듬고 아빠에게 시댁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빠는 설마 그 집에서 그랬겠냐며 재차 물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도 네가 농사일하는 게 당연하다 했다는 거지. 내가 공주 대접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면 시댁 가서 일할 수도 있지. 근데 그 많은 일을 오로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며느리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 됐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았고.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는 너 공주 대접해준다고 해도 못 믿어워. 근데 대놓고 밭일을 알아 했다고? 정신 나간 놈일세. 일단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혹시 모르니까 이 전화기 꺼놓고 자. 알았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자가 왔는데요. 방금 아버님 전화 왔는데 좀 보자고 하시네. 아버님 화 많이 나셨나 보다. 미안해 자기야. 화 풀어. 그리고 퇴근 무렵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길에 아빠 공장에 들르라길래 갔는데요. 저보다 먼저 남친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죄인 마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딱 봐도 아빠한테 된통 혼날 각오가 돼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빠는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위 될 사람인데 이 장인이라는 곳이 어떤지는 한번 봐야지 않겠어. 그래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이 공장을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했어. 그런데 요즘처럼 경기 안 좋긴 처음이네. 나름 지속적으로 주문은 들어오는데 당최 일할 사람이 안 구해져. 알잖아. 요즘 젊은이들 공장 일 같은 건 쳐다도 안 보는 거.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온 김에 일 좀 도와주고 가면 어떨까? 아빠가 그 사람과 저를 동시에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친에게 제가 당했던 일을 똑같이 하시려는 거였죠.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작업복 갈아입고 시계도 풀어놔. 우리 공장 작업장이 4개인데 일단 하나하나 기계 손질부터 해줘. 구석구석 기름칠하고 닦아주기만 하면 돼.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야. 그리고 밖에 쌓여있는 것들 박스 하나하나 풀어서 불량품도 골라주고 직원들이 칼퇴근하는 버릇이 있어서 당최 청소를 안 해. 일 다 마치고 작업장 청소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순간 남친 얼굴을 봤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그래, 어디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뭐해? 시작 안 하고. 왜? 밥부터 먹고 할까?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뭐 시켜줄까?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 다 하려면 거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해보고 얘기해. 손 빠르면 12시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책상 앞에 앉아 일만 해서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순간 아빠의 눈빛이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도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는 애야. 그런데 어제 밭일 하라고 했다며. 공장 일이나 밭일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시어머니 되실 분 편찮으시다길래 출장 간 김에 일부러 들른 건데 그런 애한테 굳이 일을 시켰다고. 자네도 회사 일하고 와서 몸 쓰는 일 하려니까 못하겠지. 어때? 직접 겪어보니까 우리 딸 마음 알겠어.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빠 욕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아빠가 정말 대단해 보였고 너무나도 든든했습니다. 됐고 그만 가봐. 배고플 텐데 어서 가서 저녁 챙겨 먹어. 네, 그럼 저희 둘이 밥 먹으면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내가 데리고 가서 밥 먹일 거니까 자네 혼자 가봐. 다음 날 마침 늦은 토요일이어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이 여러 통의 전화와 카톡이 와 있더군요. 남친이었습니다. 내용은 뻔했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제발 통화 좀 하자. 그동안 제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었기에 시댁에서의 사건으로 저는 남친에게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또
어제 아빠 공장에서 보여준 모습 역시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카톡 몇 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고 있으면 만지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애정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방문을 빼꼼히 열며 들어왔는데요. 깼어? 정신 차려봐. 그 사람 지금 여기로 온단다. 지금? 우리 집으로 온다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 아빠가 할 말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바로 온대. 그리고 채 30분도 안 지나 그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빠 앞에서 90도로 몸을 꺾으며 죄송하다더군요. 일단 앉아서 얘기하지. 굳이 무릎 꿇고 그럴 건 없어. 그래봤자 서로 불편하니까. 남친은 소파에 앉자마자 죄송하다 미안하다를 연발했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마음 불편하실 일 만들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애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되게 기뻤어. 지난번 상견례 때 부모님 뵙고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느닷없이 밭일 시키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이라 뭘 모르고 실수하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평생 저만 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보내놓고 오로지 저 잘되기만을 바라셨고 사셨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그때부터 며느리 볼 날만 기대하고 사셨는데 알지. 그런데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아셔야지. 엄청 귀하게 생각하세요. 단지 그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나름 변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상태였어요. 엄마는 당신도 며느리 봐서 잘 안다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데 그 사이 아빠 표정은 엄청 굳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아니다. 자네 얘기 잘 들었고 일단 가봐. 혹시 식전이면 밥이라도 먹고 가든가. 아닙니다. 밥 안 주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디 꼭 마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 사람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말 내내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에 답장도 안 했고요. 일부러 속 좀 타봐라 한 건 아니고 그저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월요일에 회사에서 퇴근하려는데 예상대로 회사 앞에 그 사람이 와 있더군요. 어찌 됐든 한 번은 둘이서 얘기를 해야 했기에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해쓱해져 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미리 알았으면 내가 먼저 그런 말 못하겠을 텐데 미안해. 어차피 결혼하면 1년에 몇 번 안 볼 거니까 마음 풀어. 오빠는 내가 어머님 때문에 화난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왜 화난 건데? 난 어머님보다 오빠한테 실망했어.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하는 표정을요. 오빠는 당연히 내가 밭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 바쁜 일은 1년에 몇 번 안 돼. 그러니까 그 몇 번 안 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야? 남의 집 일도 아니고 우리 집 일이니까 할 수 있다 생각했지. 너한테는 시댁이잖아. 나한테는 시댁이지만 오빠한테는 부모님 집이잖아. 오빠도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후 남친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저를 이해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마주 앉아 있기가 싫더라고요. 다행이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 전에 이렇게 돼서. 무슨 뜻이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야? 아니, 다시 생각할 거 없이 안 하겠다는 뜻이야. 나 먼저 갈게. 그날 커피숍에서 만난 이후 남친은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호한 결심을
그 사람도 수긍한 거라 생각했죠. 미련은 크게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과 순간순간 쏟아부었던 나의 감정들이 서러워 침대에 누워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틀어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됐고요. 아빠도 엄마도 제 마음 달래주느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 되도록 거실에 나와 두 분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늦은 저녁 TV를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이,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아이, 네. 아빠는 전화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 한참 통화를 하셨고 잠시 후 나와서 말씀하시길. 아이, 네 시어머니 될 뻔했던 양반이 전화했다. 저쪽은 아직 정리가 덜 됐나 본데 좀 만나자는데. 저쪽은 아직 정리가 덜 됐나 보네. 좀 만나자는데 내일 서울 올라오시겠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든 양반이 직접 서울까지 오겠다는데 아빠도 거기다 대고 오지 마시라 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날 부모님이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분명 그 사람도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 외로 혼자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 다 죽어갑니다. 지 엄마 때문에 결혼 틀어졌다고 저랑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싶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청첩장 돌리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청첩장은 안 돌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진즉에 아들 장가간다고 여기저기 소문 내놔서 청첩장 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 애가 죽을 죄를 짓기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에 없던 일로 하자니 제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이라 만나자마자 넙죽 사과하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았구나 싶었어요. 내가 솔직히 너한테도 섭섭하구나.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파서 골골대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로는 병문안 왔다면서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럴 리가요. 저는 나름대로 제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먼저 나서더군요. 저 우리 애 그렇게 안 키웠습니다. 제 딸 나름 어른들 섬길 줄 아는 애입니다. 하지만 밭일은 못 가르쳤습니다. 아니, 안 가르쳤어요. 굳이 가르칠 필요 없는 일이니까요. 밭일 할 줄 모른다고 흉본 적 없습니다. 단지 이제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일에 도움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어르신이 이렇게 직접 서울까지 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예단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끝날 결혼이었으면 직접 오지도 않으셨겠죠. 혹시 제 아이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으신 건가요? 남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죠. 제 입장에서 제 아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신랑감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 없던 일 되더라도 더 좋은 여자 만나게 할 자신 있어요. 하지만 그놈이 결혼 잘못되면 다시는 제 얼굴 안 보겠다고 나오니 어쩌겠습니까? 아들놈이 좋다는데 어떻게든 잡아야죠. 저도 아드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탐나는 사위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시댁 가서 밭일까지 해야 된다면 절대로 그 집에 못 보냅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셨지만 전 이미 그 집 며느리가 안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엄마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 결심이 맞다는 증명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남친 어머니가요. 남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시댁 오면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밭일도 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물려받을 논밭인데 그 일 배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농번기 일손 모자라 도와주러 가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댁 일이라고 그렇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여자 혼자 다 합니까? 그럼 제가 합니까? 젊디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다 늙은 시애미가 해야 되냐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었죠. 이보세요. 저도 이미 며느리 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에 놀러온 며느리 설거지조차 안 시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 일 시킬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세상 아닙니다. 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쏘아붙이셨는데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빠가 그만하라며 말리더군요.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그 집에 못 보냅니다. 계속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엄마는 화가 안 삭혔는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누가 저런 집에 딸내미를 보내니? 저 양반 며느리 보긴 글렀다 얘. 나 참 기가 막혀서. 귀가 따갑도록 엄마의 짜증을 들으면서도 참 이상하게도 저는 모처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 연락이 다시 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냐? 결혼하면 시댁엔 혼자 가겠다. 아니, 네가 원한다면 부모님과 연 끊을 수 있다. 무슨 정신인지 카톡에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물론 전 답장하지 않았고요. 곧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카톡을 차단한 지 이틀 후였나?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길래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한 번만 더 회사 앞으로 찾아오거나 집 앞에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죠.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이모가 와 있더라고요. 현관문 열고 이모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전에 이모의 꿈 얘기가 떠올랐어요.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화내셨다는 바로 그 꿈이요. 어쩌면 진짜 저를 향한 무서운 경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일찌감치 정리하길 잘했다. 알량한 땅 좀 물려받겠다고 그딴 집에 시집 가봤자 직사게 고생만 할 게 뻔해. 누가 아니래?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소처럼 부려먹으려고 해? 소? 맞다. 나 소 되는 꿈도 꿨었지. 오토바이에 부딪혀 병원 침대에서 꿨던 꿈도 생각났어요. 그때 남친이 제게 콧뚜레를 끼고 끌고 가려 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애당초 나를 소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던 거야.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어요. 다시 말해, 그 소꿈 역시 그냥 허투루 넘길 꿈이 아니었던 거죠. 이쯤 되니 진짜 조상님이 도운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뭐 해드린 건 없는데 제 조상님들은 저를 유난히 아끼시나 봐요. 앞으로도 범상치 않은 꿈을 꾸면 조상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 신중하려 합니다. 끝으로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참 많이 달콤했는데 뭐든지 순수하게 달콤한 것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